자, 그러면 교재 36쪽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 가기 전에 우리 진도 측정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갑시다. 지금 그 속도를 갖다 상당히 천천히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투자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히 알고 하자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렛대 효과를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2시간 동안 위험 1시간, 수익 1시간 이렇게 공부했어요. 위험은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2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사금법인류에서 5가지 위험 구분하는 거. 수익은 기대, 요구, 실현 수익 중 실현 수익은 필요 없고 기대와 요구만 비교한다. 기대가 컸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고, 기대가 작았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해서 균형으로 간다. 요구 수익률은 양대축,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이 더해져서 구해지고,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따로 더해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투자가치와 시장가치라는 놈이 있는데, 주관적인 놈이 투자가치고요, 객관적인 놈이 시장가치며, 투자가치가 시장가치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누면 되는데, 요구 수익률을 3글자로는 할인율이라고 하기도 한다. 위험이 커지면 높은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상향 조정되어서 투자가치는 하락한다. 위험을 처리할 때는 안전한 데만 투자는 회피, 그 다음에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예측하는 보수적 예측, 위험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있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안전한 데만 투자는 회피, 그 다음에 준비금 충당을 설정하는 보유, 임대료 인상, 보험 하청, 리스 스왑, 변동금리 선분양하는 전가, 민감도 분석하는 위험에 통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시간짜리 수업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는 10분, 15분 정도 만에 복습이 끝나주시는 내용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달부터 공부를 했다가 막 식사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러면 너무 지치니까 그렇게 복습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습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1차 위주로 가볍게. 알겠죠? 예. 공부는 7, 8, 90 넉 달 동안 어떻게 하는지가 아마 승부를 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조금 비축.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그리고 뒷심이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처음엔 진짜 열심히 하는데 뒷심이 약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이 뒤에 안 받쳐주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뭐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약 같은 것도 드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생이니까 앞으로 고생을 좀 할 거다라는 인정을 하고 남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고생할 거다라는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고생을 할 거다. 하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우리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열심히 뭐를 불입하면, 보험료를 불입하면 나중에 상당히 많은 보험금이 나온다. 지금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취득하시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든든한 보험이 된다. 자기 일신전속이죠. 너무 어려운 말인가? 그러니까 내 생명이 다는 날까지의 어떤 자격증이 하나 있다는 건 상당히 든든한 일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험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큰 보험 중에 하나니까 나름대로 어떤 희생은 하신다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격증이라는 게 원래 그런 보험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따는 것도 맞으니까 좀 열심히 좀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열심히 하는 건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뒤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7, 8, 90 넉 달 동안 어떻게 보느냐가 아마 승부를 가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의 유래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뭐 유래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1952년에 우리나라는 한창 한국전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의 마코이츠라는 사람이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논문의 이름이 포트폴리오 셀렉션,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포트폴리오 선택에 관련된 논문 제목이 포트폴리오였어요. 네, 제목에 분산 투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 이후로 후세 사람들은 그의 논문 이름을 따서 분산 투자에 관한 이론을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배우시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 제가 정의해 보도록 할 건데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분산 투자.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제거하고요.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 하는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분산 투자 좋아요. 안정된 수익도 좋고 위험 제거도 좋은데, 아까 우리가 위험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는 체계적 위험이고
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이죠.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잘 짜도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이면 제가 할 수가 없었다였습니다. 그 무슨 위험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세 단어는요. 일단 집중 투자 아니고 무슨 투자? 분산 투자. 그다음에 어떤 위험을 제거하고 비체계적,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한다? 안정된. 이 안정된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안정된과 관련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질문 보세요. 갑도 투자 자금 2억이 있고요. 을도 투자 자금 2억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2억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에요. 근데 갑은 주식에 2억을 몰빵했습니다. 을은요, 주식에다가 1억을 넣고요. 부동산에다가, 예금이라고 합시다, 예금. 예금에다가 또 1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예금에서는 제가 10%의 수익이 생겼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로만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2배가 됐을 때 갑이 벌어가는 돈이 얼마일까? 얼마야? 4억이죠. 맞아요? 예. 주식이 반으로 까졌을 때 갑이 벌어가는 돈이 얼마야? 1억이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얘는 1억씩 주식과 예금에다가 1억씩 분산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예금에서는 10% 수익이 난다 그랬잖아요. 예. 주식이 2배가 되면 주식에서 얼마? 2억. 여기는 얼마? 1억 1천. 10% 수익이 난다 그랬으니까. 그럼 총 얼마? 계산 내가 할게. 3억 천. 계산 기다리다 지칠 것 같아서 3억 천. 주식이 반으로 까져. 그럼 이거 얼마? 5천. 하지만 여기서 1억 천이 생기잖아. 그럼 이거 얼마? 1억 6천. 그러면 숫자 보시고 대답하세요. 이 4개 숫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몇 번이죠? 4억입니까? 이 4억을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무슨 수익이요? 숫자 지금 4개 보이시죠 지금? 4개 숫자 중에서 가장 숫자가 낮은 게 얼마예요? 이걸 최저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갑과 을 중 분산 투자한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을이 포트폴리오 짠 거 아닙니까? 갑은 집중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대충 와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혹시 이 중에서 쌤 저는 대박이 났으면 좋겠는데 대박이? 인생 뭐 있어 대박이 나야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트폴리오 짜시면 안 되고 제일 좋아 보이는 한 곳에다가 몰빵하시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 이면에는 쪽박이 있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목적은요.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조금 안정된 수익을 얻자. 그러니까 먹을 때도 좀 적게 먹겠다. 대신에 잃을 때 적게 잃겠다. 즉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기본적인 목적이지 포트폴리오를 짜는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안 되면요. 나중에 아니 선생님 이거 이 조합보다는 이 조합이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조합을 선택 안 합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그분한테. 선생님 이 조합이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포트폴리오 목적이 대박입니까? 안정된 수익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저한테 대답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정의를 모르면요. 공부를 하시는 내내 이상하다. 저게 왜 저렇게 투자가 돼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 다시 갑니다. 포트폴리오는 집중 투자 아니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 해도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는 없고 비체계적이면 제거. 그래서 얻고자 하는 수익은 안정된 수익이다. 안정된 수익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왕 포트폴리오를 짜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짜는 게 좋으냐? 즉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산 수가 많은 게 좋아요. 수가 많은 게. 2개보다는 3개가 낫다는 얘기예요. 3개보다는 5개가 낫고. 두 번째는 수익이 다른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좀 어려운 말인데 상관계수, 오늘 계수가 2번째 나옵니다. 아까 변이계수, 수익분의 위험하는 변이계수가 떴고 이번엔 상관계수가 떴는데 이 상관계수 값이 낮은 게 좋아요. 낮다는 것은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인데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수를 많게 한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비상금이 생겼어요. 비상금이 100만 원 딱 생긴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숨기는 겁니다. 집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데 이제 금액 100만 원을 구성 한 개를 딱 해가지고 어디 서재 뒤에다가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가 청소하다가 그걸 봤다. 그럼 나한테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 0원이 되는 거지. 왜 여기 비상금이 있네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못 봤다면 얼마? 1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못 보면 얼마? 100. 봐버리면 빵. 대박 아니면
쪽박.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만 원씩 10등분을 해가지고. 집안 곳곳에 숨겨놓으면 한 두세 개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한 70에서 80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효과를 좀 더 크게 볼까? 만 원씩 100등분 해가지고 집안 곳곳에다 숨겨놓으면 한 두세 개를 가져갔다 하더라도 한 90, 한 5만 원 정도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위험하면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결국 자산수가 많아질수록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좋습니다. 자산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커지는군요. 그럼 저는 자산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 한 개 기업에만 투자하지 않고 A, B, C, D, E, F, G, H, EFG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할래요. 좋습니다. 자산수가 많으면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투자했다고 칩시다. 잘 보세요. A 기업이 부채 만드는 기업이에요. B가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아이스크림, 얼음, 음료수, 팥빙수,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에 이제 분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옛날에는 이제 자산수를 많게 해서 분산 투자했는데 2016년 여름이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다. 그럼 다 대박납니다. 싹 다 대박납니다. 부채,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아이스크림, 얼음, 음료수, 팥빙수 다 대박납니다. 근데 2016년 여름이 유난히도 시원한 여름이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날이 5일도 안 됐다. 그럼 다 쪽박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입학 못하고 지금 대박 날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박 날 수도 있지. 근데 포트폴리오 목적은 대박 쪽박이 아니라 그랬잖아. 어떤 수익이요? 안정된 수익. 따라서 잘 될 때 같이 잘 되고 안 될 때 같이 안 되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요. 아무리 자산수를 많게 해서 분산 투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했던 포트폴리오의 어떤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는요. 한 놈이 좋으면 한 놈이 나쁜, 또는 한 놈이 안 좋았을 때 나머지 한 놈이 좋은,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방향에 가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상관계수로 표현합니다. 상관계수. 자, 상관계수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놈이, A와 B에 분산 투자를 하는데, 한 놈이 10%가 좋아. 나머지 한 놈도 10% 좋아. 한 놈이 10% 안 좋아. 나머지 한 놈도 10% 안 좋아. 이를 우리는 상관계수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상관계수 플러스 1. 대충 느낌 왔을 텐데, 기업 몇 개에, 두 개에, 얘가 좋은 만큼 얘도 좋고, 얘가 좋은 만큼 얘도 좋고, 이게 상관계수 1이라고. 얘가 좋은 만큼 안 좋고, 얘가 안 좋은 만큼 얘도 안 좋고,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라고. 그럼 플러스 1이면요, 분산한 효과가 나, 안 나? 안 나. 한 개 투자한 것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대충 느낌이 왔을 텐데, 한 놈이 10% 좋을 때, 나머지 한 놈은 10% 안 좋아. 한 놈이 10% 안 좋으면 반드시 나머지 한 놈이 10%가 좋아. 맞아요? 얘들은 손해볼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상관계수는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움직이는데, 상관계수 값이 어디로 갈수록?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다는 겁니다. 즉, 상관계수 값이 많을수록, 낮을수록.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위험해, 안 위험해? 어떤 변수가 주어져도 전혀 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체계적 위험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말은 포트폴리오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구성을 합니다. 결국 상관계수 뭐만 피하면, 플러스 1만 피하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효과는 있는데 플러스 값보다는 뭐가 좋고 마이너스 값이 좋고, 마이너스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상관계수가 많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상관계수를 정확히 몰라도 좋아. 느낌이 상관계수의 최대값은 얼마? 플러스 1. 최대 몰라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 근데 어디로 가까우면 좋다? 마이너스 1. 그러면 결국 상관계수 값이 많을수록 낮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여러분들 저한테 포트폴리오에서 하나 찍으라면, 여러분들 저한테 찍으라면 찍겠어요. 하나만 찍어봐라. 찍으라면 찍겠어요. 올해는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야 돼.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 A 기업과 B 기업과 C 기업에 세 개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면 비중이 중요해요. 내가 1억을 들고 있는데 여기 2천만 원 썼다. 그럼 비중 몇 프로? 20%. 아니, 1억 들고 있는데 A에 2천만 원 투자했다. 그럼 20%지 뭐. 1억 들고 여기다가 5천만 원 투자했다. 50%. 그럼 여기는 얼마? 30%.
여기 분행판 못하고, 쌤, 나는 여기 30%, 여기는 50%, 여기는 80% 할래. 그건 안 돼. 알겠습니까? 비중이란 건 세 개 합쳐서 100% 나와야 됩니다. 수익률을 보니까, 수익률이, A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한 8% 정도, 6% 정도, B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8% 정도, C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한 13% 정도가 되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게 뭐, 계산 문제도 아니야. 근데 우리 앞에서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곱해서? 거의 끝이거든요. 자, 그럼 곱해서 더 해볼게요. 26에 1.2. 12 하지 마세요. 12 하지 마세요. 1.2 해야지. 58에 4.0. 맞아요? 요거 3.9. 맞아요? 그럼 7, 8 얼마? 9.1%. 맞나? 7, 8. 9.1% 맞는데? 9.1%가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여기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면 수익이 6%, 8%, 13%를 안 내주고요. 호황일 때는 뭐 12%, 호황일 때는 뭐 10%, 불황일 때는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하지 맙시다. 지금 하면 그 수업 듣다가 뛰쳐나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울면서 뛰쳐나가고. 다시는 하고 나나, 이런 데지 몰랐어 하고 막, 그죠? 예. 아직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직은 요 정도만 하고, 나중에 교재 미질도 좀 걷고, 형광펜도 좀 치고, 그래서 교재 환불도 안 되고 뭐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예, 지금은 요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난이도가 높아져도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막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제가 포트폴리오가 뭔지,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딱 3개만 공부를 할 거고요. 하나 더 공부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1월달 가서 하고 싶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위험과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든지 아직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안 섰기 때문에 그거는 1월달 가서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그 최적의 포트폴리오 잡는 거 무차별 곡선 효율적 전선이 그게 올해 시험에 떴어요. 올해 시험에 떠가지고 내년엔 내 생각에 안 뜰 것 같아. 또 뜨면 어떡할 거야? 그럼 미안합니다. 그러면 진짜 또 뜰 수도 있어요. 또 뜰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내 느낌에는 올해는 그 포트폴리오 효과를 크게 하는 방법, 요거 아니면요. 제가 봤을 때 기대 수익률 요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범위를 좀 줄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물론 1월달 가면 다 수업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수업하는 것들은 다 제가 봤을 때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게 37쪽에 보시면 4번에 화폐의 시간 가치 계산이라는 거 있어요. 예. 요걸 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한 장을 더 넘겨버리세요. 더 넘겨버리시면 5번에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요걸 한번 보고 싶어요. 요거를. 7번 한번 보죠.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는 보통 3단계를 거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3단계. 3단계가 뭔지 볼까요? 3단계는요.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그리고 운영하고요. 이제 처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영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영업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영업이란 말은요, 막 영업하러 돌아다니고 그걸 영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을 영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의 3단계를 갖다가 제가 2단계로 한번 나눠드릴까요? 2단계. 2단계로 나눠드리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지출하는 단계와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을 얻는 단계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취득 단계에서는 뭐를 써야 돼? 돈을 써야 돼. 맞아요? 그 지출하는 단계예요. 지출을 왜 했어? 예? 수익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수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다 그러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입니다. 수익에는 뭐를 통한 수익과 운영을 통한 수익과 처분을 통한 수익이 있는데, 운영을 통한 수익이 소득이득이에요. 소득이득. 인컴 게인즈라고 합니다. 소득이득. 처분을 통한 수익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득. 그래서 우리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계산할 건데, 제가 한 얘기만 좀 더 해드릴게요. 소득이득은 한 번 발생하고 말아 매년 생겨. 그래서 요거는 1년치만 딱 계산할 거예요. 얼마치?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건 1년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소득이득을 계산하고 계셔. 제가 보니까 옆에서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 그게 몇 년치예요? 그러면 근데 모르지. 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래요. 1년치라는 거 진짜 몰라. 모르고 그렇게 1년을 보낸다? 자본이득은요, 처분 시점에 딱 한 번 생기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얘는 1년치고 뭐 몇 년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수익 계산하면 돼요.
처분할 시점에서 한 번 생기는 주기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되고 몇 번 발생한다? 매년 뭐 1년 발생했어. 아휴, 우리 사이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이득은 어떻게 생기는 건데 매년 생기는 건데 우리가 계산하는 건 몇 년치다? 1년치다. 그 얘기예요. 깝깝이 죽겠네 진짜. 예. 자본이득은 몇 번 발생하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그냥 그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시험은 90%입니다. 90% 여기서 나와요. 맘 같아서는 100% 하고 싶은데 자본이득은 진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자본이득은 생략 하고요. 오늘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소득이득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맨날 나옵니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번 나올 때 뭐 2문제씩, 어떨 때는 3문제씩 나오게 돼요. 여기서만.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제가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이걸 오늘 암기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낼 작정입니다. 암기시키기 전에 이해도 당연히 시키고요. 한 번에도 이해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뒤에 문장가 다 감금해놓고 한 번이라도 이해 못하면 지난주 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예. 혹시 옆 사람은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나만 이해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옆 사람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다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해되세요? 할 때 어떻게? 이러면 집에 갈 수 있다는 거. 표정 관리 잘 하시면서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투룸 하는 그런 부동산이에요. 예. 이걸 다가구주택이라고 하거든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예. 근데 여기 총 9칸이에요. 선생님 다가구주택 9칸짜리가 어디 있어? 하시는데 9칸짜리만 합시다. 알겠죠? 32칸짜리 한번 해볼까? 계산 한 개도 못해. 계산 한 개도 못해. 9칸짜리만 합시다. 알겠죠? 근데 한 칸당 연 임대료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선생님 월세가 한 달에 뭐 50만 원 받으면 1년 하면 그것만 해도 몇백이 되는데 월 1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 100만 원 합시다. 좋게 얘기할 때 나중에 계산도 못해요.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 부동산을 통해서 1년 동안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죠? 900이죠. 맞아요? 900 어떻게 구하셨어요? 100만 원 곱하기 9칸 이렇게 구하셨다고. 맞아요? 그럼 900이다. 이걸 갖다 우리는 총소득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득이요? 근데 일본 놈들은요 총소득을 조소득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총소득, 일본 놈들은 조소득. 근데 실제로 우리 부동산 학자들 중에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면 총소득이란 말을 안 쓴다? 조소득이라고 써버렸는데 이게 학계의 파벌이란 게 엄청나요. 그게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건데 그냥 나는 그로스 인컴 총소득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박사학위를 갖다 일본에서 받아오신 분들은 조소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할 때 그냥 똑같은 말이다라고 암기를 해버리십니다. 총소득과 뭐는 같은 말이다? 이거랑 구분해야 될 게 순소득이에요. 이거 읽어볼래? 총소득, 이거 순소득. 요 사이 항상 뭐가 있냐면 경비가 있어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수익은 뭐와 무엇으로 구분하는데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는데 기준은 뭐다? 경비다. 그럼 대답하세요. 경비 안 빠진 수익, 총수익. 경비 빠지면 순수익.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수익은 뭐와 뭐로 구분하는데? 총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는데 경비 안 빠지면 총수익, 경비 빠지면 순수익. 근데 총수익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론과 실제예요. 뭐와 뭐라고요? 이론과 실제. 자, 따라해보세요. 가능. 따라해보세요. 유효. 그러면 앞에 가능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야. 언제에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총소득이 있는데 그걸 가능 총소득이라 그래요.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인데 그게 유효 총소득이고. 자, 그럼 대답하세요. 방금 900 말씀드렸죠? 이게 그 유명한 가능 총소득이에요. 무슨 총소득? 그러니까 이 900이라는 돈은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다. 그럼 언제만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총소득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선생님 900을 못 만집니까? 공실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공실. 예, 여러분들 부동산은 언제나 만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요. 한 놈 이사 나가고 다른 한 놈 이사 들어오는 그 기간 동안에 공실이 생겨도 그 기간 동안 임대료 못 받거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공실은 처음부터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니까. 두 번째는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 공실이 아니야. 아니지. 공실 아니지. 근데 이놈이요. 보증금 옛날에 다 까먹고 그런 사람 많대요. 보증금 옛날에 다 까먹고 석 달치 임대료를 밀려놓고 밤에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그럼 임대인은요, 생업을 포기하고 얘를 찾으러 다니나 떼이나? 떼이는 돈도 사업에는 떼이는 돈도 있어요. 그런 돈을 갖다 우리는 불량부채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불량부채. 그리고 보통 공실과 불량부채는 같이 계산해요. 개념은 달라요. 공실은 처음부터 안 들어온 돈이고 불량부채는 들어와야 될 건데 떼이는 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통상 5% 정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5%. 그럼 95, 45. 45를 빼야 돼요. 그 45 왜 뺐어요? 그러면 왜 뺐다고요? 공실, 불량부채 때문에 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5를 더할 건데, 그래서 880이 나올 건데, 잠깐만요. 그럼 25가 뭔지 알려드릴게. 25를 갖다 우리는 잡소득이라고 그래요. 기타 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업 외 소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칠판 한번 보실래요? 여기 1층에 자판기가 있어요, 만약에.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은 맞아, 안 맞아? 맞아. 여기, 유료 세탁기가 하나 있는데, 동전, 코인을 넣어야지 가동되는 세탁기예요. 그럼 이것도 임대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아니지. 위에 보니까, 광고판이 하나 있어요. 옥상에, 광고판이. 거기 보니까, 오뚜기밥 적혀 있어요. 오뚜기밥. 그럼 아마 오뚜기라는 회사에서 이 건물주에다가 아마 광고판 수입을 제공했을 겁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20만 원 지하주차장 수입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방문객들한테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예컨대. 그럼 이 주차료 수입도 기타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인데 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소득, 기타 소득, 잡소득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시험에 기타 소득만 하지 왜 영업 외소득, 잡소득 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기타 소득을 안 뜨고 영업 외소득으로 던 적이 있어요.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들렸어요. 기타 소득이 없네 하면서. 장렬히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아니면 전부 다 무슨 소득이다? 영업 외소득,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880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실제로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야. 이걸 갖다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가능 총소득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총소득이에요. 900을 내 손에 만져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벌 수 있는 총소득이에요. 머릿속에만 있는 총소득. 거기서 공실 불량부채를 털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내 손에 한번 만져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 총소득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총소득? 유효 총소득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무슨 소득이다? 총소득이다. 왜? 경비 안 빠졌으니까. 그럼 여기다 영업경비를 뺄 거예요. 자, 보세요. 280. 자, 그럼 제가 280 안에 뭐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80이 영업경비인데, 영업경비 안에는 여러분들 부동산 계속 임대 가능한 상태로 유지수선해줘야 됩니까? 누가요? 임대인, 집주인이요. 맞아요? 그걸 갖다가 유지수선비라 그래요. 대표적인 영업경비예요. 부동산 들고 있으면 재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간혹 저한테 무슨 재산세 안 나오던데? 그럴 수 있어요. 재산세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요, 재산이 있을 때 나와요. 알겠죠? 혹시 이 중에서 선생님 저는 재산세를 한 번도 안 내봤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있잖아. 재산세 내야 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한다면 뭐요? 화재보험료. 그 다음에 한 놈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중개업자한테 뭐 줘야 돼? 수수료. 지가 직접 광고한다 그래도 광고비 직접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경비 처리해서 빼요. 그러면 드디어 600이라는 순영업소득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순영업소득. 그럼 이게 여기부터는 무슨 수익이야? 순수익이야.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 이거 갖다가 부채라 그래요. 뭐라고요? 아까 빌린 돈은 부채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가 4% 할게요. 그리고 이걸 저당상수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당상수. 아직 이게 저당상수란 말 안 배웠는데 저당상수는요. 그럼 200이 나오거든. 200이 뭐냐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선생님 부채 서비스액이 뭔데요? 하시는 분들은 따라하세요. 원리금. 따라하시라고. 원리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자만 구하고 싶을 때는 이자율을 곱하면 돼요. 뭘 곱한다고? 이자율. 근데 원금 이자를 다 구하는 계수가 있어요. 그 계수를 갖다 우리는 저당상수라 그래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학은요, 아무 말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 가정합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이란 것은 내가 갚아 나가는 돈에 뭐도 있고, 원금도 있고, 뭐도 있다? 이자도 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같이 갚는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 가정합니다. 이자만 갚는 방법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자를 곱해야 된다. 저당상수를 곱해야 된다. 저당상수.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당상수라는 거 곱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구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 다 구하는 놈을 뭐라 부른다? 부채 서비스액이라 부른다. 자, 따라하세요. 부채 서비스액.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비슷한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 다른 말이에요. 은행에서 빌려오는 목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 은행에다 갚아 나가는 푼돈은 부채 서비스액. 저기서 5,000원 뭐예요? 부채. 200원요? 부채 서비스액. 차입하는 돈은요? 부채. 상환해 나가는 돈은요? 부채 서비스액.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오늘 계속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냥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 그래서 말끝을 흐리면 안 돼요. 부채 서비스액 읽을 때는 따박따박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수험생들이 물으면요, 나중에는 뭐 부채 그런다니까. 그게 습관화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채가 뭐예요? 그러면 빌린 거래. 맞지?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그러면 같은 거래.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부채는 은행에서 빌린 거 맞아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다가 갚는 거예요. 부채는 통상 푼돈, 목돈이고요. 부채 서비스액은 통상 푼돈입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 구분하지 못하시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아까 제가 600이 순양합소득이라 그랬죠? 그랬잖아. 여기다가 부채 빼야 될 것 같아? 부채 서비스액 빼야 될 것 같아? 진짜 따박따박 얘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부채를 빼면 절대, 한번 빼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빼볼게요. 부채 얼마야? 5천. 빼봐. 마이너스 4,400. 지금부터 완전 적자입니다. 자, 우리 지금 1년치 운영수익 구하려고 하거든요. 1년치 운영수익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1년치 원리금 상환액만 빼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지금 뭘 뺀다?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채 서비스액 200을 뺀다고. 여기서 이제 말끝을 흐리지 말고, 여러분들 순영업소득에서 뭘 뺍니까?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을 뺍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0이 나옵니다. 400. 여기서 50을 뺍니다. 50. 350이 나옵니다. 350. 그럼 이때 400이라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 따라하세요. BT. BT. 350은 AT. 그럼 50은 뭐겠어요? T. T가 뭐냐면 텍스예요. 텍스 뭐예요? 세금. 그럼 대충 느낌 왔을 겁니다. BT는 before tax. AT는 after tax. 그럼 BT는 뭐? 전. after tax는 세후. 실제로 우리가 세전 많이 써요? 세후 많이 써요? 이거 엄청 많이 써요. BT 엄청 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BT 엄청 씁니다. BT 엄청 써요. 예를 들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가, 예를 드는 거야.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2%다. 그래요. 2% 이거 뭐예요? 세전이에요. 실제로 1억 맡겨놓고 은행에서 1년 뒤에 1억 200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200은요, 세전이에요. 거기다가 15.4% 이자 소득세를 빼고 나머지가 내가 수령하는 돈이에요. 진짜인데?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회사에서 5천만 원 지급해요, 안 지급해요? 지급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5천만 원, 연봉이 5천인데.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회사에서는 5천만 원 지급해야 안 해요? 해요. 그 회사에서는 연봉 5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수령하는 돈은 5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거기서 정부가 세금을 떼간다니까. 나머지 돈을 내가 세후로 수령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5천만 원 줬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진짜 5천만 원 줬으니까. 근데 내가 수령한 돈은 5천이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정부에 세금을 떼갔으니까. 은행에서는 예금 금리가 2%다 얘기하면 돼, 안 돼? 돼. 얘는 진짜 2% 줬으니까. 근데 15.4% 이자 소득세를 누가 가져간 거래요?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400은 세금 내기 전에 수익이고요. 그래서 따라서요. 세전현금 수지. 350은 세금 낸 이후의 수익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수익은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 떼고 얼만데, 그래서 이걸 세후현금 수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세후현금 수지. 이 계산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부터 다 이해하고 암기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출제 가능성 100%입니다. 문은 잠겨져 있고요. 칠판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00만 원이 단위당 임대료예요. 단위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을 통해서 최대한 벌 수 있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총소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능총소득 대신에 제가 가능조소득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되죠. 총과 조는 같은 말이니까 따라해보세요. 조총. 1592년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쏘던 총이 조총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조와 총은 같은 말이다. 예. 총소득이죠? 이론 실제. 이론. 이론. 실 뭐라고 다시. 이론 실제. 이론. 실제로는 이 돈 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만진다? 공실과 불량부채 때문에 그렇다.
기억나세요? 예, 불량부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란 거 있습니까? 주차장 수익 같은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옵니까? 그게 뭐예요? 유효 총소득이에요. 아직까지는 총소득인가? 왜요? 경비가 안 빠졌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영업경비를 빼요. 뭘 빼요? 영업경비. 영업경비를 빼면 드디어 순수익이 나옵니까? 이걸 순영업소득이라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럼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 아까 내가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 아까. 여기서 은행에서 빌린 돈 빼야지. 절단 난다 그랬어요. 은행에서 빌린 돈은 부채거든. 부채 빼면 절단 난다 그랬지. 빌린 돈이 아닌 거 못 뺀다. 갚는 거 뺀다, 갚는 거. 갚는 거, 1년치 갚는 것만. 맞아요? 뭘 빼야 돼요? 부채 서비스. 원금이자 다 빼요. 부채 서비스. 이거 한번 더 읽어줄래요? 시작. 부채 서비스. 그럼 BT가 나오는데 BT를 제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세전 현금 수지. 맞아요? 여기서 뭘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그랬죠?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소득세예요. 무슨 세? 다른 세금 안 낸다니까. 그래서 혹시 말씀드리면 세전현금 수지에서 재산세 빼면 세후된다. OX. X. 세전현금 수지에서 취득세 빼면 세후된다. OX. X. 아무 세금이나 잡아 뺀다고 세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반드시 무슨 세? 소득세.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옛날에는 법인세 이름이 법인소득세였어요. 그걸 줄여서 이제 법인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인세도 소득세 일종이니까 됐고, 주체가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업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걸 영업소득세라 그래요. 그 앞에다가 그만 붙이면 돼요. 이자 낼 때 소득이다 그러면 이자 소득세, 배당 받을 때 소득이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앞에 무슨 소득인지에 대한 양도할 때 소득이다 그러면 양도 소득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BT와 AT를 구분하는 기준의 세금은 반드시 무슨 세다? 소득세.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세전에서 재산세를 빼면 세후된다. OX. X. 지금 X 잘 하는데 제일 조금만 지나봐. 조금 지나서 세전에서 재산세 빼면 세후된다 그러면 세금 뺐네. 세후되네. 하고 장일에 전사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실 때 기억하세요. 세전과 세후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금은 반드시 소득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제가 숫자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글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숫자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 글자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치 우리 한석봉과 어머니처럼. 응?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거라처럼 저는 숫자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글자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100만 원 9칸. 그럼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900이 나오는데 가는 조소들. 여기다가 이제 그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돈 하고요. 떼먹는 돈 5%를 뺄 거예요. 공실 및 불량 부채. 그리고 주차장 수익 같은 거 25만 원 더 할 건데 기타 소득. 그러면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880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 됐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수료,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를 다 경비치해서 280을 뺄 거야. 영업경비. 그럼 600만 원이 나오는데 드디어 순영업소득이요. 1년치 원리금 상환에 200을 뺄 거야. 부채 서비스세. 그럼 400BT가 또 세전 현금 수지 50을 뺄 건데 이 50이 영업소득세. 이렇게 영업소득세. 알겠어요? 그냥 세금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영업소득세. 그럼 마지막 350이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 요거는 내 맘대로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안 돼. 세운데. 요건 내 맘대로 써도 돼요. 결국 우리 이거 세후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첫 번째는 뭐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따라하세요. 가공기 해봐.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가 뭔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냥 334로 끊어서 운율을 맞추어서 암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시작.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그러면 잘 암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334로 끊어서 어떻게 해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어떻게 해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AM 9시. PM 아니에요. 밤에 하면 안 돼요. 아침에 해야 돼요. 예. 1차 시험지 배부받은 후에
받은 후 표지 포함 넉 장을 넘긴 후 빈 공간에다가 세로로, 가로로 쓰면 안 돼요. 세로로 쓰세요. 뭐라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매년 해요. 부세영세. 이 얘기를 매년 해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를 세로로 써라. 이렇게 매년 해요.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재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지. 그 2016년 10월 22일, 우리 시험 치는 날짜예요. 아침 9시에 1차 시험지 배분 받으면 4장 넘겨서 세로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를 써라. 그래서 썼지. 썼는데, 바로 옆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문제가 그것도 바로 떠 있었어요. 그래놓고, 요거 비워놓고, 요거 비워놓고, 요거 비워놓고,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 하는 문제가 떠 있었어요. 떠 있었다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지. 뭐공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공기? 이렇게. 뭐공기야? 가공기. 뭐영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영뭐? 이렇게 뭐 유영순. 끝. 5초짜리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는 일단 나중에는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하나도 이거 암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합시다. 알겠어요? 지금은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단량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총소득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털어오고 기타 소득을 다음에 실제로 벌을 수 있는 총소득, 유효 총소득. 아직까지는 총소득이죠? 왜 총소득이에요? 경비가 안 빠졌으니까. 그럼 영업기금 280을 뺍니다. 600이 나오네요. 순영업소득. 1년치 뭘 빼요? 부채, 말 끄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부채 서비스액 하라 그랬잖아. 부채 그러지 말고 부채 서비스액 하라 그랬잖아. 내가 하라 그랬잖아. 내가 200을 뺍니다.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 그럼 400BT가 뜨는데 전 현금 수지. 그리고 AT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려면 가운데 못 빼야 돼요. 영업소득세.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1년간 벌어들이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옆에 하나 차려요. 알겠죠? 예, 잘 들어요. 첫 번째는 1인당 수업료 곱하기 들어가는 겁니다. 1인당 수업료 곱하기. 단위당 임대료가 아니지. 원장이 벌어가는 1년치 수익을 구할 때는요. 1인당 수업료 곱하기. 여기서 중요한데, 이거 맞춘 사람이 없을 텐데 한번 해볼까? 1인당 수업료 곱하기 뭐 해야 될까요? 그 가능 총소득을 구하려 그러면 1인당 수업료 곱하기 뭐 해야 될까요? 예? 학생수? 땡. 그렇죠. 자석수가 정답이에요. 자석수. 합격. 예, 저런 사람 보통 합격합니다. 센스가 있죠.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은요. 실제를 따지면 안 돼요. 실제를 따지면 안 되고 이론으로 따져야 돼요. 이론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최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려면요. 자석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인당 수업료 곱하기 자석수를 때립니다. 그럼 뭐가 나와? 가능 총소득이 나온다고. 학생수를 때리면 이론적인 총소득이 안 나와요. 바로 유효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가능을 먼저 구하려고 그러면 1인당 수업료 곱하기 자석수를 때린다고. 그러면 가능 총소득이 나오지. 맞아요? 근데 이 의자가 항상 차있나 안 차있나? 안 차있지. 다 차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그러면 비어있는 의자를 뭐라 그래요? 공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이게. 두 번째는요. 수업은 듣고 있는데 수업료를 안 내는 사람. 이 전문용어로 도강이라고 해요. 도강. 도둑 강의. 그러니까 혹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네, 조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는 수업은 듣고 있는데 지금 수업료를 내지 않았다. 손 들어봐요. 그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불량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수업료 안 내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불량부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의자, 공실, 돈 안 내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 불량부채를 빼고 학원에 자판기 있어 없어? 있지. 그럼 학원 운영에서 벌어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타 소득채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뭐가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뭘 빼냐면 학원 이제 운영하는데 영업 경비를 빼는 거예요. 임대료 나가잖아. 쌤들 페이 지급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뭐 전기료 이런 거 다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경비처에서 뺀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순영업소득. 맞아요? 빚내서 혹시 이 부동산 운영을 하고 있다면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하는 거지. 뭐야? 부채 서비스에. 그럼 BT, 세전임금수지 나오고 5월달에 세금 신고해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영업소득세 빼면 세후임금수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 알아 놓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해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 실무에 나가서 안 써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부동산학 개론을 실무에 써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부동산학 개론을 실무에 써먹으시는 분들은요, 진짜 우리 상위 탑 10% 안에 드시는 분들입니다. 상위 10% 안에 드시는 분들은요, 어디든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디든지 10% 안에만 들면요, 상관없어요. 경기와 관계없고, 뭐 어떤 추세와 관계없어요. 상위 10% 안에만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서 10%가 아닌 거야. 상위 10%들은 원래 경기와 관계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제, 부동산 구입하러 원룸 투룸 같은 거 살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까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그 세전연금 수준이 얼마고, 세후, 세금까지 털고는 수익이 얼마고, 투자 자본 대비 지분 수익률 계산했을 때, 은행에서 부채를 50% 걸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70% 걸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브리핑 자료가 다 있어요. 숫자만 넣으면 딱 엑셀처럼 이렇게 해서 딱 나와요, 이게. 그래야 딱 모니터 화면으로 딱 띄워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지, 안 사고 싶겠나? 근데 보통 이제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좋아, 사, 이거 좋다니까, 한다니까요. 이자는 얼마 내야 돼? 그러면 뭐 몇십만 원 내, 괜찮아 하고 사라는 거지. 아무도 안 사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 실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 내가 오늘 암기하면 집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암기하면. 자, 절 보고. 제가 글자를 얘기할 테니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얘기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환장하게 되죠. 단위당 임대료 해야지. 뭐 임대수야 벌써. 단위당 임대료 이렇게 해야지. 임대 단위수 해야 되고. 아무도 못 가 오늘. 자, 100만 원. 9칸. 임대 단위수. 지우니까 효과 직방이네. 지우니까 효과 직방이네. 900. 가능 총소득. 지금부터 가공기 출발하는 거예요. 네. 45만 원. 공실 불량부채. 25만 원. 기타 소득. 유형순 들어갈 차례야. 880. 유효 총소득. 280. 영업 경비. 600. 순 영업소득. 200. 부채 서비스액. 400. 세전 현금 수지. 50. 영업소득세 350, 세후 현금 수지. 첫 번째 글자만 얘기하세요.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그래도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앞으로 숫자만 딱 띄워도 이건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900 그러면 가능총소득. 그 다음에 45만 원 공시불량부채, 25만 원 기타소득, 880 유효총소득, 280 영업경비, 600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200 부채서비스세, 400 BT 세전임금수지, 50 영업소득세, 350 세후임금수지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진짜. 알겠어요? 다시 갑니다. 이거요. 순영업소득. 어렵지? 요거요. 유효조소득. 요거요. 가능조소득. 요거요. 세전연금수지. 요거요. 세후연금수지. 그러면 요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요거. 영업경비. 요거. 부채서비스세. 요거. 영업소득세. 요거. 공실 및 불량부채. 요거. 기타소득. 다시. 이거는 가능총소득, 이거는 유효총소득, 이거는 순영업소득, 요거는 세전연금수지, 요거는 세후연금수지, 요거 공실 및 불량부채, 요거 기타소득, 요거 영업경비, 요거 부채서비스액, 요거 영업소득세. 다시 요거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액, 세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연금수지.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다. 내가 다시 가능총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세, 세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연금수지. 표정이 너무 빠르다는 표정인데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난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다시 세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전연금수지, 부채서비스세, 순영업소득, 영업경비, 유효총소득, 기타소득, 공실 및 불량부채, 가능조소득.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가 볼 건데 한번 해볼래요? 쭉 한번 내려갔다가 한번 올라가 볼까? 하지 말까? 이거 수업 시간에 하고 안 하고 집에 가서 복습 분량이 엄청 차이가 나요. 내가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복습 분량이 엄청 차이가 나요. 나도 안 하고 그냥 마치면 나도 제일 좋아. 나도 말도 열심히 안 하고 제일 좋지. 근데 제가 약속드린 게 있잖아요. 부동산학 개론 수업 시간에는 웬만하면 70% 80% 내용을 수업 시간에 일을 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약속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때 좋다 했잖아. 그리고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따라줘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 수준에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 속도에 맞춰주셔야 되고, 그게 실력이 느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속도에 맞추기를 기다려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내려갔다 올라올 건데, 어떻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자, 가능조소득, 공실불량부채, 기타소득,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서비스세, 세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연금수지. 자, 다시. 세후연금수지, 영업소득세, 세전연금수지, 부채서비스액, 순영업소득, 영업경비, 유효조소득, 기타소득, 공실밀불량부채, 가능조소득.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지에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가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편하겠어요. 없이도 하는데, 없이도 할 수는 있지. 근데 시험지에 세로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얘는 출제 가능성 몇 프로? 100%. 시험 10번 치면 10번 나와요. 10번 치면 10번. 보통 시험 10번 쳤을 때 한 5번 정도만 나오면 우리는 100%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원래. 근데 시험 10번 치면 10번 나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하고 이해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현금 수지 측정하면 영업수지 계산하는 거, 가공기, 유용선, 부세영세에 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습관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36쪽. 교재 36쪽에 가시니까 3번에 포트폴리오 이론 나옵니까? 예. 의로 가셔서 첫 번째 분산 투자할 때 분산의 동그라미, 비체계적 위험 제거할 때 B의 동그라미, 안정된 수익 할 때 안정된 수익은 밑줄만 하세요. 안정된 수익. 자, 포트폴리오는 무슨 투자에서? 분산 투자에서 무슨 위험 줄이고? 비체계적 위험 줄이고 안정된 수익 얻고자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1번. 자산수가 많을수록 동그라미. 그 옆에 반대 방향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상관계수 밑줄 하나 때리고 마이너스 1 동그라미. 마이너스 1 동그라미 했습니까? 위에다가 쓸래요? 작을수록.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말은 상관계수 값이 많을수록 작을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진다는 거예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4번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할게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그 유명한 현금 수지 측정이 나옵니다. 1번 됐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에 보니까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이 있습니까? 예. 거기다 별 하나 때려주세요. 내가 웬만하면 별 안 때리는데 이거는 시험에 100% 나와요. 100%. 자, 그러면 영업의 현금 수지 계산 나옵니까? 일단 숫자 좀 달고 갈게요. 단위당 임대료 옆에다가 100 쓰고 숫자 좀 달아보세요. 그냥 임대차 단위수 앞에다가 9, 가능조소득 앞에다가 900, 공실 및 불량부채 앞에다가 45, 기타소득에다가 25, 유효조소득에다가 880, 영업경비에다가 280, 순영업소득에다가 600, 부채서비스액에 200, 세전현금수지에 400, 영업소득세에 50, 세후현금수지에 350. 하셨어? 그리고 첫 번째 글자 동그라미 쭉 칩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숫자 한 번 더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고 집에 갑시다. 여러분들 표정이 지겹다는 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내가 이거 오늘 이거 하고 끝나는 게 나는 오늘 저녁에 또 해 이거. 오늘 저녁에 또 강의 수업 또 한다 이제. 내일 아침에요. 내일 아침에 이거랑 똑같은 수업을 또 한다 내가. 내일 저녁에 이게 똑같은 수업도 하고, 목요일날 똑같은 수업도 하고, 목요일 저녁에 똑같은 수업도 하고, 금요일 저녁에 할 때쯤 되면 나도 미칩니다. 나도 이걸 똑같은 걸 하니까. 근데 다행히 사람들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강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고 이런 짓 한다면 미친 짓이 진짜. 반응도 다 다르고 각기 달라요.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학원에 가면 진짜 수업 분위기 좋은 학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한 학원이 있어 진짜. 어떤 학원에 가면 자꾸 가방만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가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방을 빨리 싼 자와 싸지 않은 자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면 다 만나더라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가방을 싼 자, 싸지 않은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 때
한번 할 때 제대로 한번 지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출발합니다. 절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절 보세요. 100만 원. 단위당 임대료. 좀 단을 정확하게 한번 구사해보세요. 100만 원. 단위당 임대료 9칸. 임대 단위수. 그럼 900. 가능 총소득. 45만 원 뺄 거예요. 공실 불량 부채. 25만 원은 더 하고. 기타 소득. 방금 가공기 하신 거야. 그럼 유형수 날짜리지 이제. 880. 유효 총소득. 280 털고. 영업 경비. 드디어 순수익이 나오네. 600. 순영업소득. 1년치 원리금 상환액 200을 뺄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끝까지. 부채 서비스액까지. 알겠어요? 그러면 400BT가 뜹니다. 세전 현금 수지. 50만 원 세금 텁시다. 영업소득세. 소득세 강조해야 됩니다. 350 마지막 세후 현금 수지. 출제 가능성 100%고요. 가로 비워놓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냥 숫자를 주기도 해요. 그냥 달당 임대료 얼마, 임대료수 몇 칸, 그다음에 공실 얼마, 기타 소득 얼마, 영업경비 얼마, 부채 서비스가 얼마, 영업소득세 얼마, 세후 현금 수지 구하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시험지에 뭐가 써져 있을 거고, 가공기 유용선 부수행사가 써져 있을 거고,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아니, 이게 틀린 사람 앞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예, 가공기 유용선 부수행사까지였고요. 다음 주 수업이 지금 이제 우리 현금 수지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현금 수지까지 직전한 거. 다음 주 수업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하고요. 대망의, 다음 주에 감정평가로 넘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감정평가로. 11월, 12월에 특히 12월에 감정평가론을 갖다가 보는 건 축복입니다, 진짜. 12월 초에 감정평가론을 보는 건 축복이고, 저는 다음 주에 감정평가론까지도 한번 열심히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